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사이다처럼 가슴이 뻥 뚫리는 사연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시고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저는 김정순입니다. 올해 74시고 30여 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였죠. 지금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럽고도 분노스러웠던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통쾌했던 복수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날은 12월 중순,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시계가 6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과 차들로 북적였죠. 저는 큰아들 민순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며칠 전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지와 작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혈압약을 바꿔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며칠간 아들 집에서 몸 상태를 지켜보려 했거든요. 사실 그 집은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곳이었어요. 제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털어서 민수에게 증여한 상가 건물의 임대료로 산 곳이었죠. 그런데 그날 제가 받은 대우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민수야, 엄마 왔다. 문을 두드리자 며느리 영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희 얼굴이 영 좋지 않더군요. 어머니,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병원에서 혈압약을 바꾸라고 하니까 며칠만 여기서 지내려고 그래. 괜찮지? 영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희가 지금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해서. 그리고 이 집은 신혼집이잖아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좀 곤란하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신혼집이라니요. 민수가 결혼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 집은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것 아닙니까? 영희야, 무슨 소리니? 오늘 하루만 자고 가겠다는데.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에 미리 연락 주시면 준비를 해드릴게요. 그때 민수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아들이라도 저를 반겨줄 줄 알았어요. 엄마, 왜 갑자기 오셨어요? 영희 말이 맞아요. 미리 연락 좀 주시지. 민수야,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왔는데. 그러면 병원에 가시면 되잖아요. 여기서 뭘 하시려고요? 그 순간 제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그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요. 민수야, 너 정말 그런 소리 하는 거니? 엄마, 저희도 사생활이 있어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하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말을 잃었습니다. 사생활이라니요. 자식이 부모한테 사생활을 운운하다니 말이죠.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음엔 꼭 미리 연락 주세요. 그럼 저희가 호텔이라도 잡아드릴게요. 호텔이라고요? 제가 친자식 집에 하룻밤 묵겠다는데 호텔을 잡아주겠다니요. 그때 손녀 지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대학생이 된 지은이를 보면서 혹시나 했어요. 지은아, 할머니야. 지은이는 저를 보더니 짧게 인사만 하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평소 밖에서 만날 때면 그렇게 다정했던 손녀였는데 말이죠.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결국 저는 그 추운 겨울날 저녁 아들 집 문전에서 쫓겨났습니다. 74 나이에 말이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앞으로 제가 겪게 될 배신과 모욕이 얼마나 클지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그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할 권리가 있는 건가요? 문득 민수가 어렸을 때 일이 생각났어요. 열이 나서 끙끙 앓을 때 제가 밤새 간병했던 일들 말이에요. 해열제를 먹여주고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고 그렇게 밤을 새웠죠. 그때는 엄마 고마워요라고 말하던 그 아이가 어디 갔을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뭔가 해야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단지 이런 굴욕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뿐이었죠. 제가 왜 이렇게 허탈한 마음이 들었는지 이해하시려면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어요. 저는 20살에 남편과 결혼해서 민수와 영수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겨우 10살, 영수가 7살이었을 때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죠. 홀로 두 아이를 키워야 했거든요. 다행히 교대를 나온 덕분에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교사가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과부 교사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냐며 핀잔을 주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남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집에서 제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주말에는 과외를 해서 생활비를 벌었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그때가 1978년이었는데 여자가 혼자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주변에서는 재혼하는 게 어떠냐는 말도 많이 들었지만 저는 아이들에게만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다른 남자가 들어와서 제 아이들이 상처받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 아침밥을 차려주고 학교에 가서 하루 종일 수업하고 퇴근 후에는 과외까지 하는 생활이 계속됐어요. 때로는 몸이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에서 몰래 울기도 했죠. 특히 큰아들 민수에게는 더 많은 기대를 걸었어요. 장남이니까 동생을 잘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수가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담임 선생님이 민수가 참 똑똑해요라고 말씀하실 때면 가슴이 벅찼어요. 민수야, 엄마가 힘들어도 너만은 꼭 대학에 보내줄 거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정말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새 옷을 입고 올 때도 저는 몇 년 된 옷을 고쳐 입었어요. 외식은 꿈도 꾸지 않았고 아이들 학용품 하나하나도 꼼꼼히 따져가며 샀죠. 기억나는 게 있어요. 민수가 중학교 1학년 때 운동화가 너무 낡아서 바꿔야 했는데 그때 제가 한 달간 점심을 굶으면서 돈을 모았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엄마는 다이어트 중이야라고 했지만 사실은 운동화 살 돈이 없어서였죠. 그런 힘든 시절에도 저는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특히 민수가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나중에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라고 말할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어요. 민수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더 바빠졌습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 과외도 시켜야 하고 참고서도 사줘야 했거든요. 저는 학교 일이 끝나면
개인 과외를 더 늘렸어요. 때로는 밤 11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걱정해 주실 때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민수만 잘 되면 되죠. 그렇게 민수는 서울의 좋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동네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줬고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 대학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게다가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해서 자취방 보증금에 월세까지 보내줘야 했어요. 저는 학교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저축해둔 돈을 모두 털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민수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았죠. 공부에 방해될까 봐서요. 대신 더 많은 과외를 했어요. 평일 저녁과 주말에 쉬는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요. 그때 제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6시에 학교 가서 조회 준비하고 오후 4시까지 수업하고 5시부터 밤 9시까지 과외하고 집에 와서 둘째 영수 숙제 봐주고 그렇게 하루가 끝났어요. 일요일에도 과외가 있었으니까 정말 쉴 틈이 없었죠. 민수가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갑자기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요즘은 영어 안 하면 취업도 안 된대요. 사실 그때 저는 좀 당황했어요. 대학 등록금도 빠듯한데 유학까지 보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까 싶어서요. 유학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도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1년에 3천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2년이면 7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민수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었죠. 그때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집을 팔면 저와 영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전세집으로 이사 가면 영수 학교는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들이 많았거든요. 결국 집을 팔았습니다. 그 집은 제가 신혼 때부터 20년 넘게 살던 집이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죠. 집을 팔고 나니까 정말 허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세집으로 이사해서 그 차액으로 민수의 유학비를 댔어요. 민수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는 미안해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의 미래가 더 소중했거든요. 민수야, 엄마는 내가 성공하는 게 가장 큰 행복이야. 그렇게 민수는 미국에서 2년을 보내고 돌아왔어요.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하고 예쁜 며느리 영희도 만나서 결혼했죠. 결혼식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고생을 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결혼식장에서 하객들이 제게 인사를 할 때마다 뿌듯했어요. 어머님이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혼자서 아들을 이렇게 성공시키시다니 대단하세요. 라는 말들을 들으면서 그간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민수가 결혼식 답사에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희생해서 키운 아들이 나중에 저를 어떻게 대할지는 말이죠.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65세의 교직에서 은퇴하고 나서 받은 퇴직금이 꽤 됐어요. 그동안 꼬박꼬박 넣어둔 적금까지 합치니 상당한 목돈이 모였죠. 그때 민수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제가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사업이라니 회사 다니는 것도 좋은데 왜 사업을 하려고 하니? 요즘 부동산이 좋다고 해요. 상가 건물 하나 사서 임대업을 하면 매달 임대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혹시 엄마 퇴직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돈은 제 노후 자금이었거든요. 하지만 민수가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래, 엄마 돈 가져다 써라.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민수는 정말 기뻐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영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민수한테 들었는데 돈을 빌려주신다고요? 응, 그렇다. 그런데 어머니, 빌려주시는 게 아니라 아예 증여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증여라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증여를 하면 세금도 많이 내야 하지 않니? 부모님이 자식한테 증여하시는 거면 공제 한도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상속받을 것 미리 받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영희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어차피 제가 죽으면 민수한테 갈 돈 아닙니까? 그런데 영희야, 엄마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단다. 그 돈이 내 노후 자금인데.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어머니 노후는 저희가 책임질게요. 그때 민수도 와서 말했어요. 엄마, 영희 말이 맞아요. 저희가 어머니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하나 달자. 계약서에 엄마 노후에는 너희가 모신다고 써넣어라. 조건부 증여요? 그래, 엄마를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그 건물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말이야. 민수와 영희는 서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엄마.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조건부 증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어요. 증여받은 부동산의 임대 수익으로 부모의 부양 의무를 다하며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증여를 취소할 수 있음. 사실 그때 변호사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한 조건들을 넣자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부양 의무 위반인지, 얼마나 자주 안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병원 동행은 어떻게 할 건지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런 세세한 조건까지는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제 아들을 믿었으니까요. 그냥 큰 틀에서 부양 의무라고만 적어두면 민수가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민수와 영희를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제 노후는 안전하구나 생각했거든요. 특히 영희가 어머니, 정말 잘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때는 정말 믿음직했어요. 그렇게 민수는 제 퇴직금과 적금을 합쳐서 시내 번화가에 있는 상가 건물을 샀어요. 1층은 음식점, 2층은 사무실로 임대를 줬는데 매달 임대료가 상당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 달에 400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 임대료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가 그렇게 기뻐할 때 저도 뿌듯했어요. 내 아들이 성공하는구나 싶어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제가 걱정할 필요도 없겠구나 싶었어요. 매달 400만 원이면 저를 모시고도 충분히 남을 돈이었거든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변호사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부모님, 이런 조건부 증여는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괜찮으실까요? 괜찮습니다. 제 아들인데 뭔 걱정이겠어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저를 배신할 리는 없다고 말이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민수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서 혼자 웃었어요. 이제 우리 민수도 성공했구나. 내가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 계약서가 제 인생의 마지막 보루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상가 건물 증여 후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민수가 가끔 안부 전화도 하고 영희도 명절 때 음식 좀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뜸해지더군요. 어느 날 우연히 은행 근처에서 민수를 봤어요. 그런데 새 외제차에서 내리는 민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그런 비싼 차를 샀을까요? 민수야.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은행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너 차 바꿨니? 아, 네. 사업이 잘 돼서 조금 좋은 걸로 샀어요. 그때는 기뻤어요. 내 아들이 잘 되고 있구나 싶어서 말이죠. 그래, 잘 됐다. 그런데 요즘 왜 연락이 없니? 엄마가 얼마나 궁금한데. 죄송해요,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요. 그럼 이번 주말에 집에 놀러 가도 될까? 민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주말요? 글쎄요. 영희한테 물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그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전화해도 바쁘다는 핑계만 댔죠. 몇 달 뒤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동네 아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정순아, 내 큰아들 내외가 제주도 여행 갔다며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엄청 올라왔더라. 제주도요? 저는 아무 소식도 못 들었는데 말이죠. 그분이 보여주신 사진을 보니 민수와 영희, 지은이까지 셋이서 고급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임대료가 매달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많이 나올 텐데 정작 저한테는 소식이 없더라고요. 어느 날 혈압이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응급실에 갔어요.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며칠 조심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응급실에 다녀왔다. 응급실이요? 무슨 일이세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 지금은 괜찮은데 며칠 지켜봐야 한대. 아, 그러세요? 조심하세요. 그게 끝이었어요. 병원에 오겠다는 말도 집에 와서 돌봐주겠다는 말도 없었죠. 제가 기대했던 건 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들이 걱정해주는 모습만 보고 싶었거든요. 며칠 뒤 마트에서 영희를 우연히 만났어요. 그런데 영희 손에 들린 쇼핑백들이 모두 명품 브랜드더군요. 영희야, 안녕.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쇼핑하니? 좋은 것들 많이 샀네. 아, 네. 요즘 사업이 잘 돼서요. 그러면서 영희가 뭔가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그런데 영희야, 엄마가 며칠 전에 응급실 갔었는데 민수한테 말 안 했니? 아, 그 일이요?
들었어요. 괜찮으시다면서요? 지금은 괜찮은데 혈압약 때문에 며칠 조심해야 한다는데. 그러시군요. 그럼 조심하세요. 영희는 그 말만 하고는 급하게 자리를 떴어요. 뭔가 저를 피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민수 내외가 명품 쇼핑도 하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고급차도 사면서 정작 저한테는 이렇게 차갑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조건부 증여 계약서에 분명히 부양 의무가 적혀 있었는데 말이죠. 제 건강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한 건 그해 가을부터였어요. 혈압약을 먹어도 수치가 잘 안 잡히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도 자주 나타났거든요. 결국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말씀하시더군요. 환자분,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어요. 수술을 받으셔야겠습니다. 수술이요? 네, 빨리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이번만은 아들이 걱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수야, 엄마가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한대. 수술이요? 큰 수술이에요? 응, 판막 수술인데 꽤 큰 수술이라고 하더라. 언제요? 다음 주 화요일이야. 민수야, 수술 당일에 너 혹시 엄마, 죄송한데 그날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영희가 가면 안 될까요? 저는 말을 잃었어요. 모친의 큰 수술보다 회사 미팅이 더 중요하다는 건가요? 민수야, 엄마 수술인데 알겠어요, 엄마. 미팅 시간 조정해서 오후에라도 가볼게요. 그 말에 조금 안심했어요. 그래, 우리 민수가 그렇게 매정하지는 않을 거야 싶었거든요. 수술 전날 밤 손녀딸 지은이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내일 수술이시라면서요? 응, 지은아. 할머니, 빨리 수술 잘 받으시고 나오셔야 해요. 왜 그러니? 아빠 엄마가. 할머니가 빨리 나오셔야 편하다고 하셔서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편하다고요? 제가 빨리 수술을 마치고 나와야 아들 내외가 편하다는 말인가요? 지은아, 그게 무슨 뜻이니? 몰라요, 할머니. 그냥 아빠가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수술에 대한 불안보다도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컸거든요. 수술 당일 아침,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수술 전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문 쪽을 바라봤어요. 혹시 민수가 올까 해서요. 보호자분 오셨어요? 간호사가 물어보니까 정말 부끄러웠어요. 곧 올 거예요. 하지만 민수는 오지 않았어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말이죠. 환자분, 수술 잘 받으세요. 간호사분들이 위로해 주셨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럴 거면 왜 아이를 낳아서 키웠을까 싶었거든요. 수술은 4시간 정도 걸렸어요. 다행히 잘 끝났다고 하더군요.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민수였어요. 민수야, 엄마, 수술 잘 끝났대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 늦었지만 와줬구나 싶어서요. 민수야, 고마워. 와줘서. 엄마, 저 회사 가봐야 해서요. 영희가 금방 올 거예요. 뭐라고요? 제가 큰 수술을 받고 깨어났는데 또 회사를 간다고요? 민수야, 엄마가 지금 깨어났는데 엄마, 정말 급한 일이라서요. 영희가 곧 와요. 그렇게 민수는 제가 수술 후 깨어난 지 10분도 안 되어서 병실을 떠났어요. 그리고 영희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혼자 보냈어요. 수술 후라 몸도 아프고 무서웠는데 아무도 없었거든요. 간병인을 쓰려고 했지만 갑작스러운 일이라 구하지 못했어요. 밤새 천장만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어머니였나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보답인가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빨리 퇴원하셨으면 좋겠다고 해요. 왜?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할머니가 오래 계시면 아빠, 엄마가 힘들다고 해요.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제가 아픈 것보다 병원비와 자기들 편의가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지은아, 할머니가 그렇게 부담스러우니? 할머니가 부담스러운 건 아닌데요. 그냥 아빠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이미 이 가족에게 짐이 되어버린 거구나. 그렇게 사랑으로 키운 아들에게 말이죠. 퇴원할 때도 혼자였어요. 택시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뭔가 해야겠다고 말이죠. 수술 후 회복하는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건부 증여 계약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증여를 취소할 수 있음.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갔다가 상담료만 내고 나왔는데 나중에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머님, 정말 소송을 하시겠어요? 가족 간의 일은 한번 틀어지면 돌이키기 어려워요. 젊은 변호사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이미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라면 어머니가 큰 수술 받을 때 옆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지만 부양 의무라는 게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정성으로 모시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변호사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부양 의무는 경제적 부양뿐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부양도 포함돼요. 그럼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증거만 충분하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할 테니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증여 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나니까 정말 후련했어요.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었거든요. 며칠 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소송을 정말 하신 거예요? 그래, 했다. 엄마, 왜 이러세요? 가족끼리 법정에서 싸우자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민수야, 너 정말 나를 가족으로 생각해? 당연하죠. 그럼 왜 내가 수술 받을 때 옆에 없었니? 왜 아플 때 돌봐주지 않았니? 엄마, 저도 바쁘잖아요. 회사 일이 있고, 바쁘다고? 민수야, 너 제주도 여행 갈 때는 시간이 있더구나.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건 가족 여행이었어요. 가족 여행에 왜 나는 빠졌니? 나도 가족 아니니?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민수야, 이제 그만하자. 법정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까 가슴이 뛰었어요.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시원한 기분도 들었거든요. 며칠 뒤에는 영희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정말 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영희야, 너희가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해?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럼 내가 수술 받을 때 왜 오지 않았니?
내가 아플 때 왜 돌봐주지 않았니? 영희는 대답을 못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영희야, 너희가 상가 건물로 매달 얼마나 버니? 그건 왜 물어보세요? 그 돈으로 명품도 사고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정작 그 돈 준 사람은 왜 돌보지 않았니? 어머니, 이제 늦었어. 법정에서 정당하게 판단받자. 그렇게 본격적인 법정 싸움이 시작됐어요. 민수 내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큰 로펌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더군요. 상대방 변호사가 주장하는 내용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부양 의무는 도덕적 의무일 뿐 법적 의무가 아니다. 피고들이 원고를 학대하거나 방치한 사실이 없다. 학대나 방치를 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제가 수술받을 때 혼자 있었던 건 뭐였을까요? 하지만 저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이 있었거든요. 민수 내외가 해외여행 다닌 사진들, 명품 쇼핑한 영수증들, 그리고 제가 혼자 병원에 다녔던 진료 기록들 말이에요.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제가 수술 당일 혼자였다는 병원 기록이었어요. 보호자 란이 비어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법정에 서는 날을 기다리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평생 교사로 살면서 배운 당당함으로 제대로 한번 말해보겠다고요.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어요. 제가 74 나이에 법정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거든요. 민수와 영희가 비싼 정장을 입고 큰 로펌 변호사와 함께 들어오는 걸 봤어요. 그들의 변호사는 정말 유능해 보였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들은 원고를 결코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각자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붙어 있을 수는 없었던 것뿐입니다. 상대방 변호사의 주장을 들으니 어이가 없었어요. 24시간 붙어 있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제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원고는 피고에게 평생 모은 재산을 조건부로 증여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부양이었는데 피고들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대방 변호사가 말했어요. 부양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합니다. 피고들 나름대로는 부양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고님 말씀하세요. 저는 30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부양이라는 건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부양은 사랑입니다. 관심입니다. 아픈 부모 옆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심장 수술을 받던 날, 저는 혼자였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서도 깨어나서도 혼자였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아들을 위해 집까지 팔아서 유학을 보냈습니다. 은퇴 후에는 퇴직금을 다 주어서 상가 건물을 사주었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원고, 계속 말씀해 주세요. 집에 하루 묵겠다고 했더니 신혼집이라며 거절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말이죠.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둘째 아들 영수가 증인으로 나선 거였습니다. 저는 영수한테 이 일을 말하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알고 온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증인은 원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원고의 둘째 아들입니다. 증인이 보기에 피고들이
원고를 제대로 부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분명하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전혀 부양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깜짝 놀란 얼굴로 영수를 바라봤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머니가 수술 받으실 때 제가 병원에 갔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계셨어요. 형은 수술 후 잠깐 왔다가 바로 가버렸고요.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어머니가 아프실 때마다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한테 연락해도 바쁘다고 하니까요. 그때까지 저는 영수가 이런 걸 다 알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영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형은 어머니 돈으로 상가 건물을 산 후로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비싼 차도 사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요. 하지만 정작 어머니는 한 번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만 말씀해 주세요. 지난 추석 때 형네 집에 갔는데 형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시면 우리가 편할 텐데라고요.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민수와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말입니까? 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재판장이 민수에게 물어봤어요. 피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했던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때 영희가 갑자기 일어나서 말했어요. 재판장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다 드러난 후였거든요. 재판장이 말했어요. 조건부 증여에서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증여는 무효가 됩니다. 피고들의 행위는 부양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후련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였거든요.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피고들은 조건부 증여, 계약의 조건인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증여는 무효로 한다. 상가 건물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쾌거였어요. 제가 이겼습니다. 74세 할머니가 큰 로펌 변호사를 이긴 거였어요. 민수와 영희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아마 진짜로 질 줄은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저를 만만하게 봤던 거죠. 법정을 나오는데 영희가 뒤쫓아와서 매달렸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영희야, 이제 너무 늦었어. 어머니,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매일 안부도 묻고 어머니 모시고 살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영희야,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은 순간 이미 끝난 거야. 그때 지은이가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할머니를 너무 소홀히 했어요. 지은아, 내가 예전에 한 말 기억하니? 할머니가 빨리 나와야 아빠 엄마가 편하다고 했잖아. 지은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그때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지은아, 어리석은 게 아니라 진심이었잖아. 너희들 진심이 그거였어. 민수도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야, 내가 지금 무릎 꿇는 이유가 뭐니? 정말 미안해서니? 아니면 건물 때문이니? 민수는 대답을 못했어요. 아마 자기도 모르겠었을 거예요. 민수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내가 미국 유학 갈 때
엄마가 집을 팔았다는 거 알고 있었니? 네, 엄마가 내 유학비 대려고 집을 팔았어. 그래서 전세집으로 이사했고, 민수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엄마. 그런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 정말 몰랐니? 정말 몰랐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네. 엄마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그날 집에 돌아와서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봤어요. 민수가 어렸을 때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결혼식 사진들이 있었죠. 그 사진 속의 민수는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며칠 뒤 상가 건물 소유권이 다시 제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쌓여있던 임대료도 받았죠. 생각보다 많은 돈이었어요. 민수 내외가 이 돈으로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 돈 중 일부는 영수에게 줬어요. 법정에서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해준 보답이었죠. 엄마,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영수야, 내가 받아야 해. 형은 엄마 돈으로 몇 년간 잘 살았잖아. 그래도요. 영수야, 엄마가 늙어서 정말 못 움직이게 되면 그때 도와줘. 당연히 도와드리죠, 엄마. 그 후로 민수는 몇 번 더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진짜 미안해서 오는 건지, 건물 때문에 오는 건지 믿을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 우편함에 민수가 쓴 편지가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어요. 자격이 없다는 걸 아니까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지금 저는 그 상가 건물 임대료로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가끔 옛날 제자들이 찾아와서 안부를 묻거든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법정에서 이기시다니. 얘들아, 선생님이 너희한테 항상 뭐라고 했지?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맞아.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언젠가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잖아. 그래요. 사람은 가르침대로 살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제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지금도 가끔 민수 생각이 나요.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안타까울 뿐이죠. 그 아이가 조금만 더 진심으로 저를 대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때로는 부모도 자식에게 단호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야 자식도 깨닫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기만 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맞서세요. 부모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된 분들께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부모가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부모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그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저는 이제 평온해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존심을 지켰다는 게 가장 뿌듯합니다. 74의 나이에도 당당하게 싸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앞으로 남은 인생, 제가 번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그게 제가 평생 희생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